지금 터질 수 있는 데는 많아요. 아프리카의 소규모 내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 파키스탄 아직 안 끝났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탄탄탄한 국가들도 국경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냉전기에는 소련과 미국이 각자 영역, 조폭들 말로 나와바리를 관리했어요. 지금은 소련은 무너졌고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다르게 외교안보의 초연결의 시대가 됐다. 유럽의 안보, 한반도 안보가 연계됐어요. 인도는 K9, 한국제 무기를 써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의 원유 수입의 70%가 막힙니다. 트럼프가 보여주잖아요. 각자도생. 좋게 생각하면 옛날의 한국이 아니죠. 한국은 이미 고래 싸움의 새우는 절대 아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러시아와 중국이죠. 특히 러시아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항상 남하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충돌했던 적이 있고, 일단 시리아 타격이 너무 커요. 시리아를 통해서 지중해에 항구를 하나 확보하고 있었고 비행장도 공군 기지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사드 정권은 수만 명의 용병을 러시아에 파병할 정도로 러시아와 친했거든요. 지금 도망도 지금 러시아에 가 있잖아요. 그 용병만 있어도 아사드 정권이 저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중동의 시리아라는 거점을 상실한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지금 항구와 비행장을 유지하려고 시리아 신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마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략적 거점이 이란이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특히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과 협력해서 반정부군과 싸우는데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 따라서 러우 전쟁 초기에 이란제 무인기들, 드론이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끈끈하거든요. 지금 이란의 부쉐르 원전에 있는 페르시아만 인근에 있는 원전에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250에서 한 300 정도, 가족까지 치면 한 5, 600명이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이란까지 만일에 러 정권이 붕괴된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중동의 거점을 상실하는 거죠. 중국도 이란과 전략적 이해관계,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러시아는 다르다. 왜냐하면 중국은 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사일도 수출했고 미사일 운용을 위한 부대까지 운용을 했었다는 게 설이 있거든요. 확인은 안 됐지만 미사일 팔았으니까 군사고문단은 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중국은 1대1로 차원에서 중동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란과는 그중에서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무너지면 이란의 이 친중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면 이거 중국으로는 타격이죠. 이건 역시. 그러니까 시리아, 그 다음 이 저항의 축 자체가 무너지는 건 중국으로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격이죠. 반미연대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림의 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타격이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러우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유럽의 1대1로의 거점이었거든요. 중국의 제1호 항공모함 랴오닝도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팔았거든요. 80년대에. 중반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러우 전쟁, 중동 사태로 중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24hours 캠페인 때, 대선 때 중동은 항구적인 평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어.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았어. 나는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안정화시켰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다르죠. 24hours,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 항구적인 평화, 이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 제거, 김정은은 러브레터의 표현이. 왜 그럴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을 끝내고 휴전이겠죠. 종전은 어려우니까. 중동 사태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본인의 판단은 해결할 수 있다. 이란의 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남는 건 김정은이죠. 러브레터가 의미하는 건 뭐냐?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얼마 전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유엔 대표부에, 북한 유엔 대표부에 트럼프 측이 친서를 전달했는데 북한 측이 거부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악관이 부인은 안 했어요. 끊임없는 친서 전달이 있었다는 거죠. 확인된 건 트럼프 일기 때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틈만 나면 친서를 주고받은 거죠. 남자들끼리 할 말이 그렇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탑다운 방식의 김정은과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란은 저렇게 가혹하고 김정은은 왜 저렇게 러브레터를 표현하느냐. 이란 입장에서 불쾌하죠. 차별대우니까. 이유가 있다. 자, 이란은 첫 번째, 이란 혼자 홀로 고독하게 얻어터지고 있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줘요. 동맹도 아니고.
두 번째, 이란은 핵무기가 없었어요. 핵무기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입니다. 자, 북한으로 가볼까요? 북한은 현재 핵탄두,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으로 계산했을 때 핵탄두가 50에서 1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최소한 50에서 100여 개 정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걸로, 그리고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 핵탄두를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요만한 걸. 이건 KN-23, KN-24, KN-25 사거리 300에서 800에 이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모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략 순항미사일로까지 치면 1500에서 최대 3000km까지 이르는 순항미사일에 전략이라는 얘기를 붙인다는 얘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북한은 핵 물질도 있고 핵실험도 6번 했어요. 핵탄두도 있고 운반 수단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술핵 운영부대를 실전에 배치했어요. 지금 뭐 틈만 나면 쏘는 게 핵탄두를 실어서 투발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무력정책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예요. 대부분 나라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든요. 왜? 비핵 국가들이 반발하니까.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 조건을 규정했어요. 뭐라고? 북한의 주요 시설이나 핵시설이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핵무기를 쓴다.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받았거나, 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때, 이거 뭐죠?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은 지가 하는 거니까. 원래 no first use,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는다가, 그럼 비핵 국가들이 승질 날 거 아니에요. 뭐 핵무기 쓴다고? 그럼 나도 만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 모호성, 언제 쓸지, 선제 불사용 원칙, 이게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명확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자기가 죽으면, 제거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핵무기가 발사되는 그런 매뉴얼까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 핵무기가 어딘지 다 모르는데, 완벽하게 모르는데, 북한도 머리가 있으니까 핵무기를 분산 배치했을 거 아니에요, 부대들을. 수없이 많이 분산시켜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핵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거의 매일 공습을 하잖아요. 미국도 나탄스, 포로도, 이스파한 3군데만 공격했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는 최소한 2자릿 숫자 이상의 장소에 숨겨져 있을 거다. 수십 개인데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 북한의 미사일은 사일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라고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해요. 항상.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습을 해도 북한이 보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을 보복할 수는 없어요. ICBM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반도에 수만 명, 미국, 일본에 수만 명, 주한미군, 주일미군, 한반도 28,500명, 주일미군 52,0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미국 민간인들, 오키나와, 일본 전역,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보복 공격 능력에 들어가는 거죠. 북한을 때리면 곧바로 핵전쟁이 되는 거죠. 북한이 막고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란 핵 개발 단계였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다음 두 번째. 지금 이란도 핵무기를 때려서 방사능 노출이 지금 아직 안심할 단계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자, 북한은 핵물질이 아니라 핵탄두예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핵폭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지상에 터지는 거죠. 코드로 활성화시켜놨든지 하면은. 왜냐면 미국이 공격하거나 임박하면은 북한도 핵탄두 코드로 활성화시킬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언제든 쓸 수 있게. 그럼 거대한 핵폭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낙진이 어디로 가죠? 한반도 전역으로, 중국으로,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중국과 러시아가 감당하겠어요? 우리 일각에서 뭐 다음은 북한 핵폭격이다 이런 주장들이 가끔 나오는데 위험한 거예요. 우리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란은 동맹이 없잖아요. 북한은 조중 우호협정 및 상호 원조 조약이 있잖아요. 유사시 중국은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중국하고 북한은 동맹인데 중국의 동맹을 미국이 핵으로 때려요? 그 다음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푸틴이 평양에 가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동맹조약은 아니에요. 근데 그 4조에 동맹조약과 유사한 게 들어있어요. 유사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군사적 및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지금 지난해 10월 12,000, 1월 3,000, 그 다음에 이번에 쇼이구가 6,000 추가 파병, 거의 2만 명을 지금 파병했잖아요.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도 북한이 위험에 처하면 돕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뒤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군사 동맹이 있는데 여길 때린다고요? 이건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이 한국을 뒤에 미국이 있는데 핵으로 때리는 거와 선제 공격하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와 이란의 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란식 해법은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찌감치 러브레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해서 그럼 북한은 어떤 심정일까? 오늘 녹화하는 날이 23일 오후잖아요. 조선중앙통신에 이제 담화 형식으로, 대담 형식으로 나와서 미국의 공격에 대해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톤이 강하지 않아요. 절제된 극렬한 비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고 외국의 언론의 보도를 빌어서 보도를 하는 형식이고,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절제된 보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자, 이번 공격을 보면서 북한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이란을 왜 저렇게 미국은 마음대로 때릴까? 마음 놓고 때릴까? 이란이 핵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란이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제한 때려도 미국은 마음 놓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더 많이 만들어서 보복할 능력을 갖춰야겠다. 그러면 미국이 마음대로 못 때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첫 번째 있죠.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좀 다른 거예요. 하메네이는 이란 안에서는 거의 교황과 같은 주의거든요. 이란인들이 존경하든 말든. 그런데 그 하메네이를 제거하네 마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보다는 더 권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메네이가. 근데 그런 사람을 제거한다 만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김정은도 어떻게 돼요? 그 참수작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두려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포르도라고 하는 안반으로 이루어진 그 돌로 만들어진 땅속 깊이를 벙커버스터로 아마 내부는 괴멸당했을 거예요. 이란은 피해가 경미하다고 그러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정도면 아마 내부는 완전히 박살났을 거예요. 그럼 북한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북한 핵시설도.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할 거다. 나도 당할 수 있다. 이란이 저렇게 당했는데 한편으로는 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가졌어도. 두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할 테니까. 그리고 김정은은 어떻게 돼요? 공개 행사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동선이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는 북한,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의 입장은 아주 착잡할 거다. 핵무기를 더 확보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쩌면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가질 거다. 그러면 이게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고도로 가져가는 게 꼭 도움은 안 될 거다. 어느 정도 협상 국면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금 터질 수 있는 데는 많아요. 인도, 파키스탄 아직 안 끝났죠. 잠정적인 불안한,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기도 사실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1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은 아르메니아가 이겼어요. 러시아 지원으로. 아르메니아는 정교, 아제르바이잔은 시아파. 2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은 이란의 지원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의도 터진 상태죠. 지금 러시아가 흔들리니까 아르메니아가 잠자코 있지만 저기도 갈등이 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탄탄탄하는 국가들도 국경 분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도 카시미르 인근 이 판공호수라는 데서 계속 지금 몽둥이로 싸우고 있잖아요. 총을 쏘면 전쟁으로 번지니까. 그리고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위쪽 인도의 큰 여기에 이제 브라마푸트라 강이라는 게 중국에서 기원을 해요. 중국 티베트어로는 얄룽창포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필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관통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 상류에 세계 최대 산샤댐보다 더 큰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는 물이 말라요.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도 지금 인더스 협약을 인도가 깨고 지금 물을 막고 있거든요. 아마 영원히 막지는 못해요. 홍수 때문에. 근데 인도의 계획은 뭐냐?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가는 강, 인더스 강의 지류들을 인도가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 파키스탄은 말라 죽습니다. 농업 용수의 8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갈등이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도 또 물 분쟁이에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은 서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파키스탄 내에 파키스탄 탈레반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하고 탈레반은 원래 이슬람 신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이 안 중요해요. 이 파키스탄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지원하거든요. 여기도 또 위험하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도 또 물 갖고 파키스탄을 괴롭혀요. 카불강과 쿠나라강이 있는데 여기다 또 댐을 건설하면 나머지 파키스탄의 물이 또 말라버리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대만 중 여기는 터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긴장은 계속돼요. 긴장은.
얼마 전에도 일본의 함정이 대만 해협을 지나갔고 영국 함정도 지나갔어요. 이걸 중국은 주권 침해라고 그래요. 자기네 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끊임없는 아프리카의 소규모 내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멘 내전도 지금 후티가 얻어맞고 있지만 언제든 순위파 중심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순위파 정부군이 후티 반군을 밀어내려고 전투하면 여기도 전투가 더 격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냉전기에는 각자 소련과 미국이 각자 영역, 조폭들 말로 나와바리를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 미국은 베트남 전쟁, 소련은 아프간 전쟁,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냉전의 지금 파독스의 질서가 유지했는데 지금은 소련은 무너졌고, 그러니까 소련 영내 분쟁들이 튀어나오고 있고, 그 러우 전쟁의 대표적으로.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의 시대다. 근데 이게 과거와 다르게 외교안보의 초연결의 시대가 됐다. 자, 러우 전쟁은 인민군이 갔어요. 이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주고 있어요. 유럽의 안보, 한반도 안보가 연계됐어요.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을 도운 주역이에요. 칸 박사의 불법 네트워크. 북한의 원심 물리기는 모두 파키스탄 기술에서 왔어요. 농축 우라늄. 인도는 K9, 한국제 무기를 써요. 자주포를.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의 원유 수입의 70%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극도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외교안보의 초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확고한 대비를 통해서 한국의 국익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과거와 같은 냉전의 추억, 진영 논리가 아니다. 지금 불확실성 속에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 각자 도생의 시대다. 트럼프가 보여주잖아요. 각자 도생, 미국 국익 우선. 다 각국의 마가로 지금 살아가는 시대다. 큰 국제 질서의 흐름을 보면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다. 좋게 생각하면 옛날에 한국이 아니죠. 세계 5위의 국방력, 핵무기가 없어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문화는 뭐 이미 한류 선도하고 있고 세계를. 그 다음에 한미동맹 걱정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을 하는데 중국을 압박하는 전초기지로서 한반도의 전략 집중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선업은 미중 해양 패권 경쟁에서 미국에게는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상수다. 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반도체, 배터리 여러 가지. 한국은 이미 고래 싸움에 새우는 절대 아니다. 돌고래 이상, 뭐 밍크고래 정도는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을 더 이상 뭐 중진국이다, 뭐 개발 아니다. 당당하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 전략적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외교안보의 길을 가야 된다.